오늘 복기대 교수님께서 강의하실 주제는 한국사에 대한 역사 인식, 과연 이대로 통일이 가능할까입니다. 본 강연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하대학교 복기대교수입니다. 제가 날씨가 더워서 좀 복구하겠습니다. 저희 스승님이신 윤된 교수님이 그 92년도죠. 중국 유학 가서 고조선 공부를 해야겠습니다 하니 굉장히 저를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칭찬해 주시는데 혹시 좀 용돈이라도 주실까 했더니 용돈을 안 주시고 말씀만 들 칭찬해 주셨는데요. 어느 날인가에 갔는데 누런 책을 이렇게 내주시더라고요. 무슨 책인가 했더니 이당 정인보 선생님의 조선사라는 책이에요. 1947년도에 출판된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윤대현 교수님 그 책에다가 자기가 필요한 부분을 쭉 줄읽으면서 고조선 공부를 하셨거든요. 고조선 공부를 하셨는데 그 책을 저한테 내주시면서 이제는 복선생이 이 책을 잘 간직하라고 해서 제가 지금 간직을 하고 있고 그 바탕에서 고조선을 보냈습니다. 고조선 공부를 했는데 한국에 돌아와서 잘 안 들리세요? 잘 들립니다. 네, 한국에 돌아와서 고조선 문제만 가지고 집중을 했어요. 고조선 문제만 가지고 집중을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2000 4, 5년 전에 한국에 동북공정이라는 문제가 터졌지요. 터져가지고 이제 한국에서 이거를 어떻게 대책을 세우느냐 뭐 등등 여러 가지 그런 방안을 강구하던 중에 어떤 분들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물어봐요. 동북공정이 뭐냐 물어보는데 제가 이제 설명을 좀 해줬죠. 그런데 저를 찾아온 공무원들이 저를 괘씸하게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동북공정이 막 터진다고 그러니까 언론에서 막 난리가 났었는데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작은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가만히 있었는데 예를 들어 그분들이 저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하길래 A는 A고 B는 B고 해서 쭉 설명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런 거냐 이런 게 동북공정이냐 그래서 그렇다 그랬는데 그 뒤로 한 2달 후부터 우리나라 정부에서 대책이 굉장히 빨라지더라고요. 굉장히 빨라지고 뭐 그러는데 그때 동시에 일어났던 일이 이제 한일, 일본 후소자 교과서에서 한국사 왜곡한다는 그 건이 또 터졌어요. 터졌는데 한국에서 이제 막 그 언론에서 막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교육부 공무원들이 이제 일본을 갔던 모양입니다. 일본 문부성 관료들과 니네들 왜 한국사를 조작하냐, 날조하냐, 왜곡하냐 따졌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거기서 이제 문제가 일본에서 이런 것도 문제가 있다 뭐 인정을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거기서 이제 얘기가 그럼 45년에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한국사를 편찬했다고 치고 그럼 45년 이후에 니네 나라는 왜 연구 안 했냐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가서 일본 관료들 패 죽이겠다고 갔는데 그럼 45년 이전은 그렇다 하더라도 45년 이후에는 니네들 왜 연구 안 했어? 이 얘기가 이제 나온 거잖아요. 충격인 거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 코가 쏙 빠져가지고 한국에 와서 한국의 전체 역사 연구 정책 이런 부분에 대한 새로운 방향 설정이 필요한 것 같다. 해가지고 이제 교육부에서 우리나라 역사를 바로잡는 그런 계기를 만들자 해서 이제 역사 연구 정책이 매우 이제 활발하게 진행이 됐죠. 진행이 됐는데 저보고 뭐 이것저것 연구를 해보라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원래 게을리기도 하고 뭐 누구랑 끼어서 하는 것도 귀찮고 그래가지고 안 하고 있었는데
관료가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선 총독부에서 편찬한 조선사라는 책이 현재 우리나라 교과서에 뼈대라고 그러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그래. 맞다. 그랬더니 왜 그걸 얘기를 안 해주셨어요? 그러길래 난 당신들 거 알고 있는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들 모르고 있었다고. 그러냐? 그러면 그거 잘 연구해봐라 그랬더니 며칠 있다가 저한테 한번 또 왔어요. 그랬더니 그 조선사라는 책을 번역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건 꼭 해야 된다. 그걸 안 하면은 우리나라가 어떻게 역사가 됐는지 그걸 잘 모른다. 그랬는데 제가 이제 거기다 대고 그거 여지가 안 하고 있었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런 거 이제 뭐 언론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고 이제 말았는데 그러고 이제 저는 저대로 뭐 고구려사도 하고 고조선 여러분들의 관심 있는 한사본 문제 열심히 이제 논문 쓰러 했습니다. 했는데 그렇다고 한국어만 논문 쓴 건 아니에요. 제가 그냥 고고학자라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패션도 좀 다르잖아요. 그래도 SCI 논문 한 10편 있습니다. 그 해부학 관련해가지고 고병량 이런 걸로. 그런데 저는 이제 그래서 저 고구려 평양성 위치 문제라든지 고려 국경선 문제 뭐 이런 걸 계속해서 이제 끄집어서 발표를 했는데 사실 제가 그 고구려 평양성이라든지 뭐 고려 국경선 문제를 논문을 쓴 거는 한국 자료를 보고 쓴 게 아니라 중국 자료를 보고 쓴 거예요. 한국 자료를 본 게 아니라 중국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 있잖아요. 그 기록을 가지고 쭉 이제 써본 겁니다. 써봤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조선 총독부에서 편찬한 조선사를 제가 맡아서 번역하고 해제하고 연구해야 되는 책임을 맡게 됐어요. 책임을 맡게 됐는데 맡아가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이제 그게 긍정적이고 어떤 기쁨 이런 것보다도 굉장히 저한테 부정적으로 왔어요. 그래서 왜 그랬냐면은 요거 말로는 5년 사업이라고 그러는데 말로 5년 사업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시작과 동시에 내 인생은 조졌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나중에 선정되고 나서 어떤 분들을 만나가지고 제가 이제 얘기를 할 때 이 조선사라는 이 사업 하나로 나는 이제 이거 끝나면 학교에서 떠날 것이고 그렇게 하고 아마 내 인생에서 머리가 하얗게 이제 새고 말 것이다. 그래서 약간 서운한 면도 들더라고요. 그러지만 평생의 만주 지역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고 계신 고조선 지역에 고고학 정리를 한 20년 걸려서 다 하려고 그랬어요. 20년 정도 걸려가지고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던 홍산문화 이전부터 쭉 해가지고 최근 이제 고구려 발해 거기까지 다 정리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정리 작업을 하고 있었던 터에 이 일을 맡게 됐습니다. 맡게 됐는데 이 사실은 저는 조선사의 내용을 조금씩은 알고 있었어요. 조금씩은 알고 있어서 일본 놈들이 어떻게 한국사를 조작을 했는지 그런 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담담하게 이 일을 받아들였죠. 받아들였는데 이제 제가 이제 우리 결과를 조금씩 이제 학술에 있는 걸 발표했더니 우리나라 역사학계에서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나서 이제 그냥 그 사람들 말을 표현하면 이 개자식 고조선 한사군이나 건드릴일이지 무슨 고려 국경선까지 건드리냐고 해가지고 하여튼 욕을 막 피로 먹었는데 거기서 이제 하나의 요구가 나온 게 그러면은 고려사라든지 뭐라든지 일본이 조작했던 근거를 대봐라 이래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근거 대는 거 어렵지가 않잖아요. 어렵지가 않은데 이제 그래서 그 근거를 대가지고 책을 한 4-5권을 냈습니다. 이번 한국 가면 또 한 권이 또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을 가지고 이제 관심 있는 사람들, 저를 이제 비판했던 사람들한테 다들 삐끔하게 한 권씩 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이렇게 레퍼런스를 달고 하면은 별로 할 말이 없다 그런 얘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근거를 아주 그냥 원전 근거를 열심히 들이대가지고 열심히 굉장히 많이 들이대서 이제
무료 국경선 관련 책을 4권을 좀 냈는데 처음에 그거 낼 때는 굉장히 그 비판과 의학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많은 분들이 1, 2, 3, 4부터 많은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야 이거 한번 긍정적 검토를 해봐야 될 상황인 것 같다.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점점 이제 그 연구의 폭이 넓어지고 이제 공감대도 그렇게 형성이 되는데 제가 이제 오늘 그 이제 강연 주제로 뽑은 것이 현재 우리 역사 인식 또는 통일이 가능할까라고 뽑았는데 그걸 심각하게 뽑은 거 아니에요, 저? 뭐 다른 분들은 그 제목 가지고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저는 늘 그 문제가 머릿속에서 잠겨있는 사람이었어요. 머릿속에 잠겨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뽑은 거거든요. 뽑았는데 왜 그러냐면은 그 제가 좀 서지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 게 이게 화면이 짧아가지고 간단히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의 자료를 다 드리고 가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요 발표를 왜 하게 됐는지 인솔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지금은 유럽이라든 이런 나라는 신의 역할이 아직도 굉장히 강하게 존재하죠. 캐톨릭이라든지. 그러나 동북아시아는 신이라는 게 없습니다. 종교라는 게. 종교라는 없고 국제 정세, 힘의 논리가 있는데 무역이라든지 이런 거는 기술력을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은 영토 문제와 국경선 문제는 기술력과 국방력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어떻게 문서화가 되어 있나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다가 이게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에 따라서 무슨 국제적 문제가 생기면은 영토 문제가 생기면은 역사의 어떤 근거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게 이제 아주 그 큰 예가 2개가 있는데요. 1990년대, 2000년대까지 이어졌던 문제죠. 여러분들 코소보 사태 아시죠? 세르비아 코소보 사태. 코소보 사태가 지금 정리가 돼 있죠. 코소보 사태가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분리 안 시켰습니다. 코소보는 독립을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알바니아에서 독립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EU하고 전 세계 코소보랑 세르비아랑 관련 있는 또 관련이 없었던 그 나라라도 그 회의에 참석하는 나라 사람들이 어떤 기준을 삼아서 정리했냐. 코소보는 비록 단일 민족으로 다 구성된 어떤 그 바운다리를 가지고 있지만은 코소보의 역사의 주권은 세르비아한테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르비아에서 속한 나라가 되되 자치권을 인정한다는 게 있습니다. 세르비아가 역사의 연고권이 있기 때문에 종주권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절대로 독립이 안 돼요. 그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정리가 돼서 지금 넘어왔습니다. 그 제가 그 논문을 우리나라는 별로 관심들이 없어서 안 쳐다봤는데 어떻게 됐든 저는 찾아보는 게 일이라 돼서 쭉 찾아보니까 이게 하나의 그 신뢰를 반증해주는 거. 또 하나가 최근에 여러분들 필리핀 앞바다 사태 아시죠? 미국이랑 뭐 막 난리가 나가지고 필리핀 그 앞바다가 왜 중국 거냐, 또 중국은 왜 그게 필리핀 거냐 막 싸웠던 일이 있었는데 그게 국제 무슨 재판소에서 이제 그 필리핀 쪽에 유리한 판결을 내줬잖아요. 그래서 막 난리가 나가지고 이제 필리핀에서도 그렇고 필리핀보다 더 엄벌했던 게 미국에서 더 엄벌했잖아요. 근데 그때 막 제가 중국에 있었어요. 그 사태가 터지고 이틀인가 했다가 중국 갔는데 그때 열흘 동안 중국에 일에 출장을 갔었죠. 출장을 갔었는데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하나를 뉴스를 쭉 봤어요. 그래서 아침 7시 뉴스부터 시작을 해서 6시부터 쭉 보고 저녁에 또 저녁 8시 이후에 중국 뉴스를 쭉 보고 있는데 필리핀 앞바다가 아니 남사군도가 어떻게 중국의 영해인지를 설명을 하는데 중국의 군함이 가서도 그런 게 아니고 중국의 경제력이 아니고 중국 사람이 살아서도 아니에요. 역사적인 근거에 의하면 남사군도는 중국 영토다. 이걸 가지고 세뇌 교육을 시켜도 그렇게 잘 시킬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세뇌 교육을 시키는데 정작으로 관련 있는 그 당사국 사람들을 불러내는 게 아니라 아프리카 대사들, 그러니까 그
중국, 아프리카 대사, 뭐 중동 대사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아프가니스탄 대사 이런 사람들 불러다가 야, 그 모든 그 역사적 근거를 보니까 필리핀 앞바다가 남서야군도가 중국 영토가 많네. 그거를 갖다 릴레이 방송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 파키스탄, 어느 날은 아프가니스탄, 어느 날은 자기 수단 뭐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야, 저거 참 묘한 방법이다. 묘한 방법이다 그러는데 그렇게 방송이 계속 나가고 있으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조용했던 중국 사람들이 야, 남서야군도 우리 땅 확실히 맞아 이렇게 나오는 거야. 역사적인 자료가 있잖아. 그런데 문제는 그때 이제 다른 그 중국은 그렇게 보고 중국 방송을 하는데 다른 쪽의 뉴스를 봤어요. 그러니까 필리핀이라든지 미국 뉴스를 이렇게 서칭해서 보는, 체크해서 보는데 이상하게도 필리핀이나 이쪽에서는 역사적인 근거를 하나도 못 대는 거예요. 하나도 못 대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판결은 국제재판소에서 판결은 필리핀한테 유죄하게 났지만은 역사적인 그 에비던스를 못 대니까 어떻게 돼요? 필리핀이 계속 밀리는 거죠. 밀리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 문제가 모든 사람의 시야에서 사라졌잖아요. 사라지고 나서 베트남, 남서야군도는 계속해서 지금 중국이 거기서 베를린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바로 이런 것이 이제 이 두 가지 이외에 근거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현실적으로 우리한테 피부로 와닿는 가장 큰 근거가 이렇게 되는 거죠. 역사적인 근거주의를 가지고 현재의 국정 문제도 그렇고 국제 문제는 다 풀어간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를 얘기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얘기를. 자, 우리나라를 이렇게 볼 때 그냥 여러분들이 배운 역사 또 지금까지 인식하고 온 역사를 보면은 한사군이 한반도 북부 지역 평양적이 있었다고 배우셨죠. 그렇잖아요. 한사군은 중국의 행정구역입니다. 한사군을 가지고 한국의 행정구역이라고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중국의 행정구역입니다. 행정구역이라는 것은 세금을 걷기 위해서 정확하게 그거는 그 바운다리입니다. 그런데 그 한사군도 그렇다고 그러죠. 고구려 땅, 고구려사, 발해사도 중국 사람이었죠. 고구려사, 발해사, 한강 이북으로 다 연결되어 있죠. 자, 그럼 고려시대 때는 어떻게 됐어요? 압록강 원산만 이북은 다 또 중국 역사에 속해 있습니다. 조선시대 때는 매일 중국한테 조공해서 니네가 독립이 있었냐 없었냐 얘기를 하고 있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남북 통일을 한다고 얘기를 할 때 평화적으로 남과 북이 통일을 하면은 평화적이라는 것이 우리가 전쟁을 않고는 통일을 얘기하는데 과연 국제사회에서 우리 둘이가 통일을 한다고 해서 인정을 해줄 것이냐는 문제가 다른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 왜? 제가 앞에서 전제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관련 국경선 관련자들은 역사적인 관련이 있는 국가는 그 나라의 모든 행사에 모든 그 관계 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이렇게 돼서 현재 우리나라의 역사인식 체계하에는 비록 남북 그 통일의 기회가 왔다 하더라도 혹시 또 약간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총을 한번 꺼내 들었다는 말다 하는 그런 식으로 통일이 된다 할지라도 과연 중국에서 남북 통일을 그대로 인정을 하겠느냐? 저는 중국이 여지까지 하는 행위를 봐서는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안 할 거라고 봐요. 최근에 그 문제에 돌아가는 건 여러 가지 상황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만약에 이것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렸던 한사군, 고구려, 발해, 고려의 국경선 문제가 역사적으로 사실이었다라고 그랬다 그러면은 별 문제가 안 돼요. 그러면 별 문제가 안 된다 그러면 현재 남북 분단 그대로 가도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남북이 역사의 공동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통일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선 경제적인 문제 둘째입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역사 공동체 그리고 현행 공동체라는 거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통일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갑작스레 역사적으로 볼 때 한반도 북부 지역은 중국이 그 주권을 가지고 있고 한반도 남부 지역은 요새 일본 놈 오늘 말도 일본 놈이 약간 그 관계가
그 주권을 가지고 있는 듯한 얘기가 됐을 때 과연 우리가 자율적으로다가 우리 남북의 의지로 어떻게 갈 수 있겠냐는 거죠. 바로 이런 얘기가 언제 터졌냐?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입에서 나온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야 시진핑이랑 회담이 있는데 시진핑이가 그러는데 한국사는 한국의 종주권은 중국이 있다면서 그랬잖아요. 그게 아니 역사적으로 보니 예. 그 인정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얘기를 시진핑이가 왜 트럼프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그 미국 중국이랑 정상회담 오는데 지들이 콩을 사든 팥을 사든 지들끼리 할 얘기인데 갑작스레 그 시진핑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 그러니까 또 트럼프는 약간 이게 모르니까 이게 탁 질러댄 거잖아요. 한국 사람들 정신 차려라. 아니면 한국 사람들 맞아? 물어본 거잖아요. 그랬는데 그때 제가 이제 그런 소리 들으면은 그 여러분들보다도 이제 제가 더 흥분하고 오는 건 제가 더 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국회 외통위원 쪽으로 해서 저는 이제 그 굉장히 심하게 컴플레인 했는데 컴플레인이 미국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제가 미국 뭐 CNN 특파원이라는 얘기를 것도 아니고 그런데 며칠 있다가 또 트럼프가 얘기했잖아요. 사실이 그렇지 않다는 거 나 알고 있다. 사실이 그렇지 않다는 거 나 알고 있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니네가 하는 얘기는 나는 동의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미국 내에 있는 각 도서관에 트럼프가 알고 있는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걸 알고 있다는 에비던스를 가진 자료가 어떤 게 있을까요? 이 문제가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 이 문제를. 자, 이기백 선생의 한국사 신문 등등 모든 것이 영역으로 에스파냐로 다 번역된 전 세계 도서관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어요. 뭐 등등 뭐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그 지금 번역돼서 국가에서 그 펀드레이징을 해가지고 번역돼서 보낸 모든 교과서 그 한국사 개런터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굉장히 알러지 반응을 보이고 있는 한성을 문제 있는 그 고구려 국경선 문제 이런 것들이 그 중국이나 일본 사람들이 의도한 대로 그려져 있는데 그거를 본 사람들이 뭘 한국을 동조해 주겠냐 이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 제목을 뽑은 겁니다. 자, 이제 본 강의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한국사를 일본 사람들이 한국사를 왜곡했다고 그러는데 사람들 왜곡했다고 그러는데 왜곡은 있는 걸 슬쩍 비틀어놓은 게 왜곡인 거고 아예 없는 거 조작해놓은 거 조작인 건 알죠.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왜곡이라는 말 자체가 이게 이렇게 가지고 살짝 삐뚤어놓은 걸 왜곡이고 아닌 걸 만들어놓은 조작인 거예요. 자, 요런 국경선 배우셨죠? 여기는 화면이 조그만데 요기가 요걸 가지고 오케이. 요 아래쪽은 고려고 요 위쪽은 중국 역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배운 고려 국경선입니다. 자, 오늘은 일본이 조작한 날조했던 여러 가지 사실 중에 하나만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자, 요거 명심해 두시고요. 다시 이제 앞으로 올려주세요. 자, 제가 이제 고려 국경선의 사실이라고 해가지고 PPT를 만들어봤습니다. PPT 잘 만들지도 모르고 잘 쓸지도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그 만들어봤는데 사실과 진실에 대한 용어 차이도 분명히 좀 해야 돼요. 역사학자들이 진실이라는 말을 쓰는 거는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역사학자들이 있는 사실 있잖아요. 사실을 밝히라면 되는 거고 정치인들은 그 사실 가지고 자기들이 뭘 해먹든 이건 알 바가 아니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있는 그대로고 진실은 그렇게 되고 싶은 거라고 저는 정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는 역사학자의 입장에서 사실이라는 표현을 이제 쓰고 있는 거죠. 자, 고려 국경선의 진실이라고 해가지고 이 연구는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중국 사설하고 분류가 되는, 중국 사설하고 분류해야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요사, 금사 이런 자료를 가지고 연구를 한 겁니다. 자, 쭉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자료는, 디테일한 자료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파일을 드릴 테니까 나중에 참조를 좀 해주십시오. 고려사 지리지에 보면은 고려의 국경선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사방 경계는 서북은 당 이래로 압록을 한계로 삼았고 동북은 선춘령을 경계로 삼았다. 무릇 서북은 그 이루는 것이 고구려에 미치지 못했으나 동북은 그것을 넘어섰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고려사 지리지를 만든다 그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서북은 당나라를 한계로 삼았고 그 동북은 선춘령이라고 그랬죠. 선춘령. 그래서 선춘령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서북 그 압록강 문제는 다른 그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남겨두고요. 여기서 선춘령이라고 동북 선춘령이라는 기록부터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고려 국경선입니다. 여기에. 자, 선춘령의 위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습니다. 이게 조선왕조실록의 세종실록에 있는 그 기록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쭉 요 앞에서 경원도 광주방을 쭉 내렸는데 두만강 북쪽에 있다 쭉 하면서 그 선춘령 가는 길을 얘기를 합니다. 두만강 북쪽에 있다. 그 근원은 백두산 아래에서 나오는 북쪽으로 흘러서 수화강에 되어 고음진에 이르고 선춘령을 지나 거양성에 이르고 쭉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 지역이 뭐라고 하냐면은 북쪽으로 고음진 이르기 700리, 동북쪽으로 선춘령이 이르기 700여리, 서북쪽으로 오음의 석전길은 550입니다. 요 얘기는 바로 700이라는 얘기 있잖아요. 두만강 넘어서 700이라는 얘기입니다. 두만강 넘어에서 고려의 국경선이 두만강 넘어 700리에 선춘령이라는 곳이 있다는 그 내용을 조선왕조실록에 바로 그대로 남겨놓은 겁니다. 이 기록이 남는데 이거는 제가 세종실록만 갖고 나왔거든요. 세종실록만 갖고 나왔는데 태종실록에도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왜 세종실록에 이런 기록을 써놨냐면은 태종 때하고 세종 때 명나라랑 국경선 문제 협정을 해요. 국경선을 협정을 하는데 우리는 조선시대 때 국경선이 압록강 두만강으로 알고 있죠. 압록강 두만강으로 알고 있는데 명나라랑 국경선 협정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북쪽으로 원래 두만강 넘어 700리에 공금진까지가 고려 영토였기 때문에 우리는 고려를 계승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땅까지는 우리 영토를 해야 된다. 명나라랑 싸우는 장면을 하면서 우리는 역사적 근거를 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종사한테 시켜가지고 태종이 다시 가서 확인해봐. 저 말이 틀려가죠. 해가지고 김종사가 그 두만강 넘어 700리 가서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회고를 해요. 그래서 이제 세종은 저거 갖고 명나라한테 봐라. 우리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맞더라.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여유를 해가지고 조선시대 때 조선 초기가 전기 내내 그렇지만 그 북쪽으로 두만강 넘어 국경선은 공엄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조선 후기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공엄진이 같은 위도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됩니다. 블라디보스토크. 예. 그럼 저희 고려 말에 국경선이 그렇게 되어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조선시대까지 그렇습니다. 그 고려가 몽골한테서 벗어나서 그 이전. 애초에 고려 초기부터 저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럼 계속 국경선이 변화됐을 거 아니에요? 서쪽은 변하는데 북쪽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네. 예. 그래서 명나라랑 국경선 협정을 하기 위해서 고려의 국경선을 역사적 근거로 들이대가지고 명나라한테 동의를 받아서 그렇게 됩니다. 요거는 두 가지인데요. 고려시대 때 국경선 얘기도 되고 조선시대 때 국경선도 됩니다. 그건요. 여기 쓰는 거죠. 저기 이거 질문을 나중에 한 번 해주십시오.
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국경선은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북쪽 윤관 구성 선춘령이라는 건 윤관이 개척했다는 9개 성이 있잖아요. 그 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윤관 구성 여기로 있었다는 것은 모든 기록이 다 나오고 현재 러시아 학자들도 인정을 합니다. 러시아 학자들도. 자, 그런데 계속해서 조선왕조실록 이런 데서 공원진 얘기가 여기로 나오니까 우리는 역사책을 여기를 요렇게를 고려 국경선을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백이 뜨죠. 뜨잖아요. 이게 공백이 보통 뜨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현행 그 국사책에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 천리장성이라는 걸 없애버리면 문제가 안 되는데 국경선은 고려 국경선은 여기가 맞는데 여기에 공원지는 여기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 주실 일이죠. 자, 근데 이제 너무 웃었던 거는 제가 이제 박사과정 학생을 지도할 때 이 기록을 가지고 제가 이런 지도를 만들었었어요. 만들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이 지도 이런 비슷한 지도가 국사교과서에 도로 다니더라고요. 그래 내가 모르겠다는 그런 말하는데 아니 저희가 국사교과서를 만든다 그러면은 설사 이런 현상이 오면은 저기 천리장성 있잖아요. 국경선 표시를 없애고 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경선은 여기라고 해놓고 공원진 여기라고 그러면 이게 지금 뭘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가세요? 그런데 이게 현재 우리 고등학교 국세책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건 쭉 넘어가고요. 여기서 있는 거는 제가 이제 충분한 근거 자료를 가지고 다 만들어낸 자료들입니다. 자, 앞에서 보면 고려사 지리지에는 벽프레스가 어디라고 알 수 있는 지명이 없었어요. 근데 그 지명이 설사 있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걸 인정을 못하면은 그냥 넘어가는 건데 이 묘하게 중국적 기록 있잖아요. 중국적 기록에 자기들이랑 이웃을 하고 있던 고려와 자기네들의 국경선을 표시해 놔요. 이게 보면은 동경에서 동쪽으로 호르무까지 400이라고 하는데 이 거리는 아마도 130km 추정된다. 그런데 동경에서 동쪽으로 호르무까지 400리, 남쪽으로 바닷가 천산까지 800리라고 돼 있어요. 요사라는 책에 나와 있는데 여기서 그러면은 그 동경이라는 말이 나오죠. 요 동경 기준점으로 이제 거리수를 재나가면 됩니다. 재나가면 되는데 이 동경이 어디냐? 여러분들 혹시 제가 이제 이런 걸 만들 때 이런 데서 미스가 나는 거예요. 동경을 표시할 수 있는 지도 하나만 넣으면 딱 좋은데 그걸 안 넣어갖고 여러분들한테 질문 드리는 거거든요. 동경이라는 지역이 어딘지 아니 중국 요령성 심양이라는 데 아세요? 심양 남쪽 75km 지점에 요양이 있습니다. 그 요양이 요나라 동경성입니다. 요나라 동경성의 곡입니다. 자, 요런 기록이 요사라는 책이 있고 여기서 이제 동쪽으로 북호르구까지 400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가 이 거리수를 쭉 따져봤더니 130km 정도 돼요. 옛날에는 지금은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가니까 거리가 직선거리로 많이 나오잖아요. 고속도로 가고 옛날에는 직선거리가 아니라 여기서 저 문까지 가는데 수레로 가거든요. 수레로 가기 때문에 이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수레는 계속 돌아갑니다. 수레를 돌아서 여기서 직선거리로 20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장애물이 있다 그러면 이게 50m, 100m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을 굽이 돌아서 가기 때문에 직선거리를 따지는 것도 훨씬 다른 직선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이적수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따져보고 요 기준을 철산까지 860m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 따져보니까 약 130km 정도가 돼요. 130km 정도가. 근데 요양에서 130km 정도 길이 그게 어디냐면은 지금 부두를 넣어놓으면 되는데 봉성이라고 있습니다. 연영성 봉성시.
동성시 근처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를 갖다 고려랑 요나라 국경선을 마주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요나라 때 기록이고요. 거의 비슷한 똑같은 기록입니다. 요 이제 요나라 기록을 가지고 금나라 때 만든 지도를 찾아서 이걸 비교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금나라 때 만들어서 금나라 때 만든 지도를 가지고 쭉 해보니까 여기가 고려고 여기가 거란입니다. 그러면은 요 동경성이라는 성이 있잖아요. 요 동경은 여기입니다. 요 동경은 여기. 그리고 여기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압록강 있죠? 지금 압록강이 여기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여기서 쭉 이 압록강이랑 여기랑 거리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죠.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자, 또 이제 당대에 송대, 북송대 기록입니다. 북송대, 여러분들 서금 아시죠? 고려도경을 썼던 서금. 서금이 이제 고려 사신으로 와서 고려의 역사를 쭉 설명을 합니다. 자기네 돌아가서 설명을 하는데, 고려는 남쪽으로 요해와 서쪽으로 요수와 북쪽으로는 거란의 지역과 동쪽으로 금과 접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고려의 남쪽으로 요해, 서쪽으로 요수 정확히 나와 있죠. 그 요해라는 거 있잖아요. 남쪽으로 요해 있죠. 요해가 바로 여기를 얘기했던 거예요. 지금 요 발해만 있죠. 지금 발해만 요해였습니다. 자, 요수와 화면 가까이 있으니까 손가락으로 좀 짚어주시면 여기서는 그 빨간 가시 알고 손으로 여기가 요해입니다. 지금 발해 있잖아요. 발해가 옛날 요해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하고 또 서쪽으로 요수가 접해 있다고 되어 있죠. 요수가 바로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요수가 바로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고려 북송 말에 서금이라는 사람이 고려 사진으로 왔다가 바로 돌아가서 쓴 기록입니다. 쓴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신빙성이 높은 얘기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고려 국경선을 연출할 때 이 책은 절대로 참고 자료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사람 고려도 다 봤거든요. 일본 사람도 봤는데 고려도 이런 자료는 하나도 안 빼들었습니다. 자, 바로 이듬해 일입니다. 북송에 화왕종이라는 사람이 금나라 황제의 생신 때인가 축하 사절을 가는데 개봉 지금 중국 하남성 가이펑시에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금나라 황제가 있는 곳까지 가는데 그 당시 금나라 황제 어디 있었냐면은 현재 중국 흑룡강성 할비시에 있습니다. 할비시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그 가다가 그 어느 시점에 가서 동쪽에 큰 산이 보이는데 큰 산에서 그 산 이름을 신라산이라고 부르고 그 산 안에는 인산과 백부자가 있으며 그 깊숙한 곳은 고려와 경계를 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고려와 경계를 접한다는 것은 금나라의 국경선이 그 인산과 백부자가 나는 산 있잖아요. 그 산을 경계를 한다는 그 기록입니다. 북송의 사신이 고려랑 금나라 무슨 상관이 있건 알 것도 없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러가면서 요 기록을 남겨놓은 겁니다. 인삼이 어느 지역에서 구체적으로 난다는 최초의 기록이 요 기록입니다. 최초의 기록이 요 기록인데 제가 그 화왕종의 행정록을 39일 동안을 왔다 갔다 하는 그 이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카이펑시에서 화왕종이가 기록한 길이 있잖아요. 그걸 쭉 따라가서 흑룡강성 할빈까지 올라가 봤는데 바로 화왕종이가 동쪽으로 신라산이 있었다는 그 지역 있잖아요. 그 지역을 확인해 봤거든요. 요 지도가 똑같이 나오는데 요 지점 있잖아요. 요 지점에 가서 동쪽으로 신라산이 있다는 기록을 만들어 놓습니다. 바로 화왕종이가 동쪽으로 큰 산이 있는데 여기서 이리로 올라가야 될 길은 무조건 하고 요 동쪽에 큰 산이 있고
그 산이 신라산이고 이 산에서는 인삼과 백부자가 나고 그 산을 내가 경계로 했다는 그 기록을 남겨놓은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 제가 그 기자들이랑 같이 여기서 출발했지.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쭉 따로 여기로 올라가 봤습니다. 기자들이랑 우리 그 학생들 데리고 올라갔는데 기자는 출발이 대충 하고 이렇게 정경은 되는 거지. 이게 끝까지 따로 올라가려고 하길래 이들이 그런 정신 가지고 기사를 쓰니까 사람들이 욕먹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끝까지 올려붙였거든요. 끝까지 올려붙였는데 나중에 그 친구들이 학을 뛰는지 모든 노정표를 다 표시해서 이제 그 신문에 한번 실은 적이 있었어요. 이게 허황중의 행정록이라든지 서궁의 고려도금 기록은 그게 몇십 년 후의 기록이 아니고 바로 갔다 와서 그 다음 달에 정리한 기록들이에요. 그 다음 달에 정리한 기록들인데 어떻게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거짓말이 아니지. 여러분들 그 의천도령이라는 무협지 혹시 보셨어요? 의천도령이 장산풍이 고향이 어디예요? 장산풍이 고향이 여기쯤이라고 여기서 열심히 해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그래서 장산풍이가 고려 사람이라는 얘기를 지금 중국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도 웃음이 나와가지고 저는 이제 학생들 보고 그랬어요. 야, 이거 장산풍이 고향이 근처라고 가보자 그랬더니 아닌 게 아니라 진짜 이게 장산풍이 고향이라고 사당도 만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의천도령을 썼던 김용희가 거란 금나라에 그렇게 관심이 많았다더니 이유가 있었는데 이제 그런 한번 일화도 있습니다. 진짜 가봤어요 제가. 자, 허황중의 행정록까지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최근 자료 볼까요? 최근에 2000년대 초반에 중국 윤영석 천령시 박물관에서 천령시 그 지역 역사를 연구한 책이 있습니다. 그 지역 연구를 책에 있는데 요 기록에 뭐냐면은 개태 8년 1019년에 자기 그 천령시 지역에서 고려와 금나라가 국경선을 마주했었던 적이 있다라는 기록을 해놓았어요. 여기에 요걸 찾았는데 자, 지금 이게 어떻게 저런 게 저한테 찾아드렸는지 기도빨이 이렇게 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 여러분들이 사실나게도 다 저기 절판돼서 없습니다. 없고 필요하시면 제가 카피해서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가지고 광고를 했더니 한국에 관심 있는 분들이 가서 책을 와장창 다 산 것 같아요. 와장창 제가 중국어 책을 500권 정도밖에 안 찍거든요. 500권밖에 안 찍는데 천령시 역사와 문화를 갖다가 중국 사람들도 안 사요. 그거 한번 찍어놓으면 10년 이상 가는 책인데 올라갈 다 없어졌어요. 저는 그냥 3권 사서 가지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중국 기록이 여러분들 요사, 금사, 그리고 그 허황종, 서궁의 행정록까지 쭉 현재까지 다 보셨잖아요. 다 보셨는데 그럼 고려 국경선은 중국 요나라 고려 국경선은 지금 중국에 있었다는 게 분명히 기록이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이게 어떻게 하다가 갑작스레 압록강 원산만으로 이게 넘어가는지 그걸 봐야죠. 이 압록강 문제로 이제 압록강 쪽으로 넘기는 원산만 쪽으로 넘기는 과정에서 천령의 문제가 하나 나옵니다. 천령의 문제가 여러분들 이성계가 요동정보를 할 때 그 요동정보를 하는 이유가 명나라가 천령이 설치했기 때문에 천령이 때려 부수러 가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 명나라가 설치했다는 천령 위치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디라고 배우셨어요? 어디라고 배우셨어요? 예. 또 환경도 강원도 거기 천령이라는 지명이 천령 나오면은 남쪽으로 강원도 북쪽으로 환경도 제 아버님이 흥남에서 오셔가지고 이들 많이 들어갑니다. 자, 여기라고 배우셨잖아요. 그렇죠? 여기라고 배우셨어요. 근데 명나라가 여기에 있던 명나라가 왜 여기다가 천령을 설치했을까요? 물어보고
어떤 분이 왜 여기 설치했을까요? 물어보길래 아무 생각 없이 그 명나라 황제 별장을 갖다가 그 원산 명사심리에 대해 한거 아닐까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진짜 어떤 사람이 제가 지난 말로 했는데 진짜라고 그래서 써먹더라고요. 아니라고. 그래서 농담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이제 이렇게 그랬는데 철령이가 그 철령이 관련 기록을 다 찾아봤어요 제가. 그리고 다른 교수님들 다 찾아봤는데 철령이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여기가 아까 철령시 박물관 하는 데 있잖아요. 그 박물관도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가 심양시고 심양시 북쪽으로 한 70km 지점 철령시가 있거든요. 바로 거기에 철령이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다 갖다 놨어요? 사실 여기에서 철령이를 여기 갖다 놓은 거 일본을 갖다 놓은 거예요. 여기 강원도 가면은 한경도랑 강원도를 경계하는 거기가 철령입니다. 이양복의 시조에 철령 높은 북시연남정 이런 거 할 때는 바로 그겁니다. 네, 바로 거기서 이양복이가 귀양 갈 때 철령 슬쩍 꺼내드린 걸 일본 놈들이 야 철령 거기 지명이 거기가 하고 갖다 놓은 거죠. 자, 지금까지 원사료를 갖다가 다 그 정리해가지고 고려 국경사를 만들어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거 제가 임의로 그린 거 아닙니다. 앞에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던 자료들 있잖아요. 그 자료들을 갖다 핀포인트처럼 빡 찍어놔가지고 만든 고려 국경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렇게 배웠잖아요. 이렇게. 지금까지 국경선이 고려 국경선 이렇게 배운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국경선이 이렇게 돼서 여러분들을 가리키고 일본은 이걸 가지고 반도사관을 만들어서 한국 사람들을 혼을 빼버린 거죠. 혼을 빼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일본이 어떻게 조작을 했는지 그걸 좀 보시죠. 요거는 중국에서 이제 인식하는 아까 제가 보여줬던 중국에서 인식하는 고려시대 국경선입니다. 중국은 죽어라고 이걸 고집하죠. 모든 역사책에 이렇게 지도를 다 넣고 그래서 한반도 북쪽은 무조건 중국 땅이다. 무조건 다 그렇게 합니다. 무조건. 원나라 역사도 중국 사람으로는 놈들이니까요. 몽골이라는 나라가 지금도 버젓이 있는데 계속해서 원나라는 중국 역사라고 얘기했죠. 중국은 이 지도를 잘 만들어서 전 세계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도를 그대로 인정을 해주는 거죠. 하버드 그 역사지도 사건 있잖아요. 하버드 역사지도 사건이 이런 사건입니다. 일본이 이제 고려 국경선을 어떻게 왜곡을 했는지를 봐야 됩니다. 일본이 고려 국경선을 압록강 단독으로, 압록강이랑 원산만으로 묶어놓은 거는 1910년대 일입니다. 1910년대 일인데 그 연구 책임자가 시라토리 구라키치하고 스다소 오기치라는 사람입니다. 특히 스다소 오기치가 다 만들었는데요. 그가 조선 그 역사지리 중에서 고려 국경선을 만들 때 어떤 그 이유를 하나 들어놓냐면은 그래요. 조선 사람은 늘은 거짓말을 잘한다. 거짓말 잘하세요? 아니잖아요. 일본 놈들은 조선 사람들 거짓말 잘한다. 그런 것도 날조해요. 자, 이 거짓말을 잘하는 대표는 누구냐? 서희다. 강동육주 있잖아요. 강동육주를 했던 서희가 조선 사람들이 거짓말 잘하는 대표다. 이렇게 그 기록이 내겨놨어요. 그렇게 하고 이렇게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고려 국경선을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신뢰를 할 수가 있나. 그러니까 내가 바로 잡는다 하면서 고려 국경선을 다시 만드는 거예요. 자, 이제 고려 국경선을 만드는 자료를 여기에다가 일본어 원문 그리고 번역문 다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쭉쭉 넘길게요. 이거는 일본어 원문입니다. 맞죠? 그리고 번역문 다 달아놨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글자를 조작하는지, 예를 들어서 여기 향산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향산이라고 글자 쓰여 있죠? 네? 향산이
지금 그 심양구 원전이 있는 산이거든요. 중국 심양 원전 산이는데 창산을 요 기록을 갖다가 대원 일통지에 있는 기록인데 요걸 딱 떼다가 앞에다가 묘자를 붙여요. 묘양산. 묘양산 만들어서 그 묘양산은 지금 한반도 그 황해도 뭐 평안도 그 근처에 있잖아요. 바로 그 근처로다가 창산 근처에 있었던 지명을 다 싹 깎아버리는 거예요. 싹 깎아서 어떻게 되느냐? 고려국경사를 만드는 거예요. 이런 일이 아주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아요. 이런 자료들이 많은데 제가 거의 다 찾아가지고 이거를 갖다 리스트업을 해놨거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저걸 보여드리는 거고 똑같이 이런 지명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910년대 스타소 기지가 고려 국경선을 지금 여기 압록강에서 원산만으로 딱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요 자료가 어떻게 됐느냐? 제가 처음에 그 인터뷰에서 말씀드렸던 그 조선 총독부에서 만든 조선사 있죠? 조선사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갔냐면은 앞에다가 요 부분은 정주 그렇고 이제 여기 무슨 함, 영, 뭐 이렇게 이런 그 지역을 표시해놨거든요. 고려사에 나온 지명입니다. 고려사에 나온 지명인데 그 지명을 밑에다가 여기다가 주석을 달는 거예요. 함경남도 어디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문에는 고려시대 때는 함경도는 없었겠죠. 그런데 고려사에 정주라는 지명이 나오면은 일본 사람들이 스타소 기지가 아까 고증한 그 방식 있잖아요. 그대로 그 자료를 갖다가 정주는 함경도에 있다라고 해서 다 조작을 해놓은 거예요. 그게 이제 앞에 봤던 요 지도 내용과 일치합니다. 여기에 조선사 있잖아요. 조선 총독부에서 만든 조선사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저희들이 번역하고 연구했다는 자료 있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37권. 37권 요걸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의 다 했는데요. 자, 일본이 저장해놓은 그 역사를 가지고 만든 우리나라 현행 국사교과서의 고려시대 때 고려 최전성기 국민학대 뺏은 여기까지 올라갔다는 지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세종 때 고려와 조선과 명나라 국경선을 공엄진을 했다고. 그 공엄진을 한 것은 윤관 구성을 가지고 한 거라고. 그래서 국경선 협정을 하기 위해서 신기자도 말고 그래요. 스다소 기지가 이 지도를 만든 지도가 중국, 한국 다 쓰여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한국사 개론서에 다 번역돼서 나가 있습니다. 다 번역돼서. 그러면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한반도 북쪽은 어떻게 된다고요? 쉽게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쉽게. 자, 그러면은 우리 문헌을 가지고 얘기를 쭉 했어요. 저는 태생이 고고학자입니다. 그러니까 문헌 기록보다는 고고학자를 훨씬 더 중요하고 낯익어요. 고고학자를 찾는 것이. 제가 이 표시를 여기 빨간 선을 표시해놨죠. 빨간 선 표시하는 이유가 이 지역이 일본 사람들의 천리장성이 있었다고 얘기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천리장성이 있었던 지역이라는 그 지역을 갖다가 요새 구글맵에 들어가면 이렇게 다 높낮이가 다 나오잖아요. 높낮이가 나오는데 요 높낮이에 의해서는 이쪽에는 성을 쌓을래야 쌓을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이게 제일 낮은 지역인데 이쪽 같은 데 가면은 평균 해발이 1000m 이상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구릉성이 아니라 우리 굉장히 봉우리가 가파르잖아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도 그렇고 고려시대 때도 그렇고 지금도 북한도 그렇고 이쪽은 거의 폭열 정도로 아주 열악한 자연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이런 환경에다가 성을 쌓았다라고 일본 학자들은 주장을 한 거죠. 여기가 이제 천리장성 표시도 제가 이렇게 만든 지도입니다. 항공사진도 그렇고 북한에서 나온 기록을 다 뒤졌는데 이 지역에 성터 있는 유적은 하나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성터는 확인이 하나도 안 됐어요. 아니 천리장성이
천리장성 기록을 보면은 높이가 얼마, 그 폭이 얼마, 그래서 돌을 얼마 어떻게 쌓았다는 기록, 예성을 의지해서 쌓았다는 기록 그대로 남아 있는데 그 일본 사람들이 역사 조작을 하기 위해서라도 아니면 그걸 갖다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그 성이 있었으면 남겨놨을 거예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이건 압록강 문제인데 압록강 얘기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여기 압록강도 있고 여기 압록강 있죠. 근데 여러분들 요거 두 개를 보시면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요 녹자가 다르죠? 그죠? 여기 삼수변은 맑은 녹자고 이건 실사변의 푸른 녹자입니다. 맑은 녹과 푸른 녹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나라 그 앞에서 요수 있잖아요. 요수는 고구려 때는 요수가 요거죠. 요거 고구려 때는 요걸 압록강이라고 했습니다. 예. 고구려 때는 여기 압록강이었고 고려 초기까지만 해도 여기 압록강이었습니다. 이게 근데 지역에 따라서는 고려 후기 조선 전기까지도 그러니까 그 중국 역사를 보면 원나라 때 조선 초기도 요거는 압록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쪽 압록강 얘기는 명나라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 있잖아요. 조선이 들어오면서 이게 압록강으로 불렸는데 그 조선시대 때 이 줄기를 가지고 명나라 청나라 조선이 국경선을 삼은 게 아닙니다. 특히 명나라 청나라하고 압록강을 가지고 국경선을 삼은 거는 1908년 이후의 일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막 들으시면 열받는 그 간도연합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에서 그 국경선이 압록강, 두만강으로 되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다 넘어가 있어요. 넘어가 있는 자료 굉장히 많습니다. 맞는데 이제 우리가 좀 이상하게 가르쳐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제가 지금 마지막으로 하는 작업이 뭐가 있냐면은 위화도 지금 참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위화도 어제 우리 그 배박사님 댁에서 하루 저녁을 오늘도 거기 가서 자는데요. 지도를 보다가 위화도 얘기가 나왔는데 배박사님께서 갑작스레 아니 이성계가 전쟁 그렇게 잘한다는데 이 섬에다가 왜 군사를 주둔시켰을까? 그러시더라고요. 그거 일반 사람들은 모르는데 딱 잡으시더라고요. 그러길래 그거 제가 내일 설명해 드리겠다고 그러고 이제 나왔는데요. 이화도 이성계가 회군했던 이화도 있잖아요. 그 얘기도 압록강 그 강가에 강속에 들어있다고 얘기를 한 거는 일본 놈들이 이러는 겁니다. 압록강 하중에 있다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화도에 대한 얘기를 제일 처음에 기록해놓은 것은 조선왕조실록 태조실록에 제일 먼저 나오거든요. 도 압록강하고 차 이화도 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압록강을 건너서 이화도에 진을 쳤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압록강 중에 있다는 것과 압록강 건너서 있다는 건 전혀 다르죠. 군대는 자기 영토에서 주둔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화도는 현재 압록강 하중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굉장히 많은 자를 찾아놨어요. 굉장히 많은 자를 찾아서 지금 우리 조사단에서 세 차례 조사하고 아마 8월달 장마 때 또 한 번 갈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화도에서 막 물이 넘치고 그래서 큰 일이 병사들이 많이 죽었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막 절벽을 쏟아져 물이 넘어와가지고 그래서 그 유력한 후보지를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지금 3번 조사를 했고 장마 때 한다고 지금 우리 학생들이 벼르고 또 있습니다. 장마 때 가지 말라는 건 다 또 가본대요. 저도 이제 갈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압록강 얘기가 나오면은 이 삼수변의 맑은 녹자와 실사변의 푸른 녹자를 구별을 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중국계의 사료들 있잖아요. 요사, 금사, 통전하는 그 기록들에서 압록강 관련 기록 있죠. 압록강 관련 기록은 다 요 글자를 쓰고 있습니다.
이 자를 쓰는 게 아닙니다. 요 글자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고고학자로 말씀드렸잖아요. 요나라가 그 요나라의 국경선이 여기 압록강하고 원산만 이북 지역에 있었다 그러면은 그 지금 한반도 북부 지역에 요나라 유물들이 남아 있는 게 정상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무덤이나 하나로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였는데요. 이 요나라가 가장 상징적으로 세웠던 것이 요나라 탑이거든요. 이 탑 멋있죠? 이 탑입니다. 여기 탑인데 이런 탑을 요나라 영역에다가 각지에다가 다 세웁니다. 다 세우는데 그 탑의 동쪽 한계선이 요선입니다. 이 동쪽으로는 요나라 탑이 하나도 없습니다. 요나라 무덤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요나라의 땅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요 탑이 탑만천 다완타라고 해서 그 다완타 탑인데 그 탑 앞에 보면 표지적 그 설명문이 있는데 조선시대 때 사신들이 이 탑 앞에 지나면서 이제 탑이 보이면은 이제 그 대국의 땅으로 들어가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 기록들이 지금도 전해져 내려옵니다. 바로 그 탑이 이런 탑들이 동쪽 한계선이 바로 요 라인이라는 겁니다. 이쪽에는 이 탑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탑을 연구시켜서 제 제자 하나가 이번에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했거든요. 제출해서 박사학위를 받을 것 같은데 이 탑 연구 가지고 박사과정 수료가 끝나자마자 중국 교수로 채용이 됐어요. 요 탑 연구 하나로다가 중국에서 요나라 탑을 요나라 북방 오랑캐라고 해서 연구를 안 했는데 제가 이제 공부하던 그 경험이 있어서 제 제자한테 그 제자가 몽골족이에요. 몽골족인데 쭉쭉쭉 설명을 했더니 교수 초빙한다는 공고가 나와서 어플라이 했어요. 쭉 했는데 두 군데 다 됐는데 두 군데가 다 됐어요. 두 군데가 다 됐는데 걔한테 이제 쭉 여기 들어봤어요. 나중에 교수님 앞으로도요 요나라랑 고려국경선은 이선이 맞는 것 같아요. 이선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박사 논문에다가 그걸 쓸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쓰지 말라고. 너 박사 논문에 썼다가 그 얘기 썼다가 중국 가서 뿌리 뽑힌다. 그냥 사는 게 중요한 거지. 괜히 뭐 안 넣어도 될 걸 가지고 안 넣어도 박사 논문 쓰는 게 문제 없거든요. 얘는 중국 학생이니까 중국 학생이 이 얘기 쓰면 누가 이렇게 써놓으면은 저라도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그 논문에 의의가 추리해 본다면은 고려국경선은 거기가 맞는 것 같다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참 놀랐어요. 제가 그 제자를 데리고 현장을 많이 뛰었거든요. 현장을 많이 뛰면서 지도를 했는데 나중에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하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하나 설정하는 게 교수님이 저 시킨 것도 이런 목적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길래 난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러고 말았어요. 사실 없었는데 지가 알아서 한 거니까요. 자, 이제 우리는 일본이 조작했던 이 역사 우리 고려 국경선 있잖아요. 이제 우리 역사책으로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다시 돌아와야 돼요. 이렇게 돌아와야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 전 세계에 홍보해놓고 그래야 시진핑이가 트럼프 만나서 옛날 얘기 하지 말라고. 옛날에는 한국은 중국의 영향권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은 한국을 우리가 알아서 한다는 얘기 못하는 겁니다.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어떻게 되느냐. 무슨 문제 유사시에 통일에 왔을 때 어떤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막 홍보를 해가면서 통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피를 안 흘리고 통일할 때 피 흘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통일은 국제적인 역학관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변국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들 카이로 선언 아시죠? 카이로 선언이 장제스가 한국 독립을 주장했다고 강력히 요청했다고 해서 여러분들 장제스가 요청한 걸로 알고 계시죠?
그래서 카이로 선언이 나온 걸 알고 있죠. 카이로 선언에 대한 책이 최근에 한국에 번역돼 나온 게 있습니다. 그 존스 홉킨스라는 그 루스벨트 대통령 특보가 자기가 카이로 선언에 참여해가지고 회담에 참여해서 정리한 그 책이 있는데, 그 카이로 선언 전전날까지 장제스는 한국 독립을 반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발표하기 전날 그 루스벨트 대통령이 카이로 선언문을 보고 원래는 카이로 선언이 두 조항이 있었답니다. 근데 카이로 선언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는데 루스벨트 대통령이 제3항을 만들면서 한국 독립 조항을 넣었다고 해요. 저는 그 2차 대전이 정리가 되면서 그 기초가 됐던 카이로 선언 있잖아요. 카이로 선언에서 한국 독립이 별도의 조항에 들어간 거는 그 많은 압박받던 그 국가들이 있었는데 한국만 유일하게 나온 겁니다. 왜 그런지 지금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금도. 단 루스벨트 대통령이 감리교도였다는 건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미국에 있던 감리교도나 이런 사람들이 어떤 루트를 통해서 루스벨트 대통령한테 얘기했을 수 있는데, 그런데 한국 독립이라는 거를 거기다 넣었는데 장제스 반대하고, 장제스 입장은 그 태평양 전쟁이 끝나고 나서 동북아시아 관계는 국제 질서는 1894년 이전, 청일전쟁 이전 체제로 가야 된다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1894년 이전 체제가 뭐죠? 청나라가 일본, 조선 다 지배하던 그 시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루스벨트 대통령이 무슨 소리예요 이게? 해가지고 그 제3항을 만들어낸다고 카이로 선언이라는 책이 나와 있습니다. 저도 그거 원문까지 거기서 복사해서 실어놨어요. 자, 방금 그런데 이 중국들이 1950년대 이미 한국은 독립이 돼 있고 그러니까 갑작스레 자기들이 한국 독립을 했다고 문서를 만들어서 한국한테 던져준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카이로 선언 내막을 모르니까 중국이 도움을 준 거로 알고 있죠. 중국은 한국의 그 광복군들 있잖아요. 김구주석은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인정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 국민당 있잖아요. 국민당 어떤 소속이었던 그 세력으로 생각을 했죠. 그래서 가끔 제가 그 카이로 선언을 읽어보고 루스벨트 대통령한테 굉장히 고마운 거, 왜 세 번째 조항을 만들어 넣었을까? 지금도 계속해서 퀘스천 마크를 찍고 있는데, 놀라웠게도 루스벨트 대통령은 정말로 놀라웠게도 철저한 감리교육이었다는 거. 그러니까 종교들끼리 통하는데, 아마 그때 당시 미국 내에 있었던 우리 그 한인들이 감리교도들이 많이 있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역할이, 그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요건 제 개인적인 추측이고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그 얘기들 있잖아요. 그 연구 결과들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 가서 카더라식으로 발표하는 게 아닙니다. 카더라식 발표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책으로 다 발표했습니다. 책으로 발표해서 고려 국경선만 가지고 이제 책이 4권이 나왔습니다. 4권이 나왔는데 그 비슷한 다른 책도 몇 권이 나왔는데 고려사 이래로 또 신학시대 때 이래로 한국 사람 손에서 고려 국경사 연구는 처음 해본 겁니다. 처음 해본 거예요. 특히 1910년대 일본이 조약해놓은 그 고려 국경선 이대로는 우리가 확실하게 처음 모든 근거를 가지고 온 거거든요. 더군다나 이 자료를 갖다가 이 연구 결과를 낼 때 어떤 자료를 썼느냐, 일본 사람이 쓴 자료들 있잖아요. 다 가서 검토해 봤어요. 일본 사람이 쓴 자료들 다 빼가지고 뭐라고 썼나, 일본말로 우라카이 한 거죠. 어떻게 이걸 조작을 했는지 다 잡았어요. 그래도 어떤 거는 글자를 빼요. 한자 슬쩍 빼고 고유명사 2자 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국 국경사를 조작을 한 거예요. 제가 그거를 이제 한 20페이지 정도 하나를 만들려고 그러거든요. 만들어가지고 보고서를 낸다고 보고서를 내려고 그러는데 한 10개는 지금 돼 있어요. 10개는 돼 있는데 제가 중간 보고서를 하려고 10개를 갖다가 원사료 일본인이 조작한 거 쫙
비교를 표를 만들어서 가지고 갔거든요. 가지고 갔는데 검소시는 분이 보더니 야, 일본 놈의 새끼들이고 톡으로 일본 놈의 새끼들 욕할 게 아니라 일본 놈 45년 이전 일이고 45년 이후는 이 한국 놈의 새끼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조만간에 그런 연구 결과들이 쌓이면은 조만간에 한국 고려 국경사도 국경사가 바뀔 것 같습니다. 바뀔 것 같은데 이 고려사를 왜 제가 꺼내들었냐면은 일본이 한국사를 조작할 때 가장 힘들어서 조작한 게 고려시대고 고려 국경사를 조작을 하려면은 그 이전 고구려 발해 고조선 다 조작이 가능해요. 그리고 조선시대 역사도 다 조작이 가능해요. 그래서 일본이 한국사에서 반도사관을 만들 때 가장 역점을 둔 것이 고려사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들이 가장 역점을 줬던 고려사 있잖아요. 그걸 낱낱이 파헤친 거예요. 낱낱이 파헤쳐서 잡아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고려 국경선을 원위치로 가져가면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관심을 두실 수 있는 조선시대 때 국경선이라든지 아니면은 고구려사, 발해사 그 이전 시대 때도 이해를 하는데 굉장히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해를 하셨죠? 그래서 이 제목도 왜 뽑은 이해를 하셨죠? 자,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저 질문 질의응답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몽골이 세계사적으로 큰 족적을 남겼잖아요. 예. 그 몽골하고 고려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몽골하고 고려의 국경선은 어떻게 그 몽골이 후금을 멸망시키고 송나라도 멸망시키고 그 상황에서 거란도 없는 상황에서 고려가 어디까지 생산했을까 아니면 오히려 수축했을까 그게 궁금합니다. 그때 원나라 때 요 지도를 갖고 설명을 드리겠네요. 그 금나라하고 요나라 때 고려 국경선 이렇게 잡히거든요. 그런데 원나라 때는 여기서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여기 있던 이 정도로 들어옵니다. 여기는 완전히 산악지대가 되거든요. 그 말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일단 산악은 안 들어옵니다. 말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말이 제일 싫은 게 그 어림판하고 지른 거고 산이거든요. 일단은 말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산으로 잘 안 들어옵니다. 또 산악 지역에 들어가면 또 하나가 뭐냐면은 지금이야 지하자원 뭐 등등 있겠지만은 자원들 보살권들이 없기 때문에 말 타는 사람들은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원사 기록 이런 거 쭉 확인을 해봤는데 자비령 있죠. 자비령을 경계로 서쪽이 원나라고 동쪽이 고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비령이. 근데 그 자비령이 이제 우리는 우리 선생님께서 그걸 의도하시고 저한테 질문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자비령이 황해도에 있다고 되어 있어요. 황해도에 있다고 그러는데 황해도에 있는 자비령은 동서방향으로 있는 게 아니라 남북방향으로 있습니다. 동서방향으로 있으면은 산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남북이라도 경계선이 되거든요. 그런데 남북방향으로 있으면은 경계선을 잡을 수가 없어요. 더더군다나 요 바닷가에 이렇게 요 근처에 있다고 돼 있어요. 자비령이. 그러면은 요 자비령 서쪽은 원나라고 동쪽은 고려라 이렇게 얘기가 되거든요. 안 맞지요? 근데 원일 통지에 보면은 자비령이 요로 나와 있습니다. 요거죠.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나중에 조선이랑 명나라랑 국경선을 정하는데 그 자비령을 경계를 합니다. 원나라 원일 통지에 자비령으로 나와 있고 조선왕조실록에는 연산파절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 나옵니다. 그래서 연산파절을 거기 가보면은 요동에서 180리 거의 정확히 맞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서 또 하나 설명을 더 드려야 될 것이 왜 이런 그 질문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원나라가 생겼던 그 동령부라는 게 있습니다. 동령부 위치가 평양에 있다고 되어 있어요. 평양에 되어 있다고 되는데 그 동령부 위치가 있었던 평양은 바로 여기를 얘기합니다.
그 일본 사람들은 얘기해요. 그런데 원나라 당시의 기록을 보면은 당시의 기록을 보면은 동령부는 다 여기 있습니다. 원나라 애초에 여기다 설치해놨습니다. 근데 원나라 동령부가 평양에 있다라고 얘기한 거는 일본 사람이 한 거지. 그 원사나 명사나 그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결과물 내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불거졌었어요. 불거짐을 해결하는 방법은 말로는 안 되니까 관련 근거들 에비던스를 왕창 다 끌어냈어요. 왕창 다 끌어내서 거기다가 다 붙였는데 그 뒤로부터는 원나라 동령부가 평양에 있다는 얘기는 더 이상 문제가 삼지 않았습니다. 단 분명한 거는 이 국경선에서 동쪽으로 밀린 거는 분명합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예. 중국 사람들이요, 중국 역사학자들이 일본이 한국사를 이렇게 왜곡 조작한 거 얼마나 알고 있어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하나 질문하라고. 예. 두 번째 질문은 중국 역사학자들은 한국 역사를 얼마나 조작했어요? 왜곡하고. 두 가지십니까? 네, 두 가지. 일본 역사학자들이 한국사를 조작한 거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한국사를 아직은 조작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단 고구려사를 자꾸 이제 중국사를 편입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고구려사가 한국사가 아니라고 얘기 시작한 것도 일본인들입니다. 일본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구려 그 사람들이 만선사관을 만들 때 고구려는 만주 쪽으로 넣고 한반도 쪽은 조선사관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동북공정을 하는 과정에서 그 문제를 중국이 세게 들이받죠. 그건에 들어가지고 고구려가 중국사이기 때문에 고구려 영토가 현재 한국 한반도 남한강까지 가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중국의 영토다. 역사적인 종주권이 영향권이 거기까지 있다는 것은 중국이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것도 일본 사람들이 고구려사를 한국사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그걸 갖다가 힌트를 얻어서 하는 겁니다. 만주사 원료라는 책이 있죠. 예. 그것이 한국사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해요? 한국사에 대해서 아직 비교 검토를 안 해봤는데요. 그게 황제의 명으로 쓰여진 책이라 돼서 중국 학계에서 무시를 할 수도 없고, 그것도 인정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애매모호한 위치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처할 만한 역사책이 있나요? 아직은 없습니다. 이제 해외 나오셔서 우리의 잃어버린 역사에 결국 노력하시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고맙습니다. 십자가와 답답한 게 뭐냐면 예. 지금 이 국내에 있는 주류 강단사학회는 예. 아직까지도 일본 쪽에서 이렇게 조작하고 왜곡해놓은 역사를 가지고 한국 중국 학생들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물론 해외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나 여기 양식인 학자들에게 어필하는 것도 중요한데 가장 이제 여기서 살아가는 사람들 저 같은 경우가 이제 부딪히는 문제가 우리가 우리 역사 한국 역사가 왜곡됐다라고 얘기를 하면 가장 먼저 한국 교과서를 보여주고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 교과서조차 아직도 일본에서 주장한 어떤 이론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처음으로 제가 지금 이런 오늘 말씀 주신 이런 우리 어떤 글로벌 역사 회복 운동을 80년부터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이런 역사 운동 회복 운동이 지금 30년째 이어지고 있는데 한국의 교과서를 보면 30년 동안 별로 변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도대체 앞으로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요점은 한국 주류 강단사학회의 변화라든지 한국 교과서의 변화는 도대체 언제 일어나는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도 예측을 못합니다. 그런데 다음은 한 가지 4년 정도 지나면은 뭐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빠르면 올 11월에도 한번 지금 터질 것도 같고요. 터질 것도 같은데 요새는 만능의 소송입니다. 소송. 한국도 누가 국사 시험 문제 하나 잘못했다고 소송 걸면 발가락 뒤집힙니다. 이거 발가락 뒤집히는데 왜 제가 한 4년 늦어도 4년이라는 그 세월을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그전에 이제 저희들을 공격했던 많은 사람들은 이들 논문 하나 제대로 있어 이제 그런 얘기를 가지고 했거든요. 근데 이들 논문 하나 제대로 있어가 아니라 이제 니들 연구해봤어요. 우리는 이만큼 연구했는데 니들 연구해봤어? 이제 그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그럼 니들 연구해봤으면 그쪽에서는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아무 소리 안 해요. 안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계속해서 그런 업적을 많이 쌓아놓잖아요. 수량적으로, 물리적으로 많이 쌓아놓으면 결국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걸 갖다가 조작하겠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자료들 있잖아요. 계속해서 논문을 만들어내야 할 겁니다. 그리고 뭐 일본어도 책을 내고 영어로도 내고 계속 그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4년 후에 거민적 교과를 다시 한번 또 개설하게 돼 있어요. 그때는 이제 그 우리가 거민적 교과를 쓰든지 어떻게 하면 이제 굉장히 이제 그 얘기가 좀 쉬워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누가 저희들이 이 책을 낸 지 벌써 2년 3년이 됐거든요. 2년 3년이 되고 그래서 적자는 그 관심 가진 분들이 알고 있어요. 학계에도 이 일을 알고 있습니다. 학계에도. 처음에 학계에서 저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이 연구단. 죽이려고 별의별 일을 다 겪었는데 지금은 좀 약간 잠잠한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걔들이 저렇게 레퍼런스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 다 무시를 할 수 있는 건가 하는 그 어떤 의견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고구려 평양성, 제가 고구려 평양성 얘기했을 때 처음에 미친놈 취급받았거든요. 뭐, 그 미친놈 취급이 뭐 늘 받던 거라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요새는, 야, 고구려 장수왕의 천도 평양도 이거 다시 문제가 있어. 다시 한번 우리 봐야 돼요. 학계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한사원이 있었던 평양이랑 고구려 평양성은 분리시켜서 연구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일본이 역사 조작을 했는데 왜 조작을 했냐고 막 이제 들고 나오거든요. 그전에 일본이 역사 조작했다는 얘기 안 했어요. 요새 나와요. 나오는데 이게 왜 나오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위기가 가는데 한국 학계의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 학계의 약점이 뭐냐면은 우리끼리 막 떠들으면은 얘들 이상한 놈들이 그리고 몰아붙이는데 일본이나 일본어로 또 그 영어로 논문이 그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그러면 다 주춤합니다. 그때는. 야 미국에서 이런 얘기하는데 일본에서 이런 얘기하는데 그때 다 주춤해요. 다 주춤해가지고 걔들 얘기 잘 들어봐야 된다. 왜 그러냐면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네 안 받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고 빨리 조그만 결과라도 홍보를 해야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쓴 논문들 미국에서 내보려고 이제 초벌 번역은 끝났습니다. 끝나서 이제 좀 정밀하게 이제 다시 정리를 해가지고 되면 이제 내려고 그러는데 머지않아서 바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냥 안 둬요. 우리 국민들 남한테 무시당하고 속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가차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배고픈 거 조금 참아도 너한테 무시당하고 이거 속는 거는 못 참는 게 우리나라 국민들인데 당신들 속았다고 속은 증거를 대야 되는데 속은 걸 알면 가만두겠어요? 더더군다나 그 속은 놈들을 동조해가지고 스톡홀름 증후군을 갖다가 바르는 거 우리나라가 절대 용서 안 합니다. 정말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 혹시 북한의 학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역사학자들. 북한의 역사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교류를 해서 어떻게 학자부로 우리의 연구를 제가 북한 학자들이랑 전에 교류를 하고 했었어요. 했는데 그 북한이랑 우리랑은 그 역사 연구는 분위기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역사 연구를 하려고 그러면은 남북 문제가 더 좀 진척이 돼야 되고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뭐 굉장히 남북 문제가 호전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들어보면 아무것도 된 거 없어요. 아무것도 된 거 없어요. 그래서 학자들끼리 교류하려고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작년 10월달 같은 경우도. 그런데 정치권에 나와가지고 설치는 바람에 학자 교류도 다 무산되고 그랬었죠. 북한 학자들은 선생님 말씀하시는 일부는 인정을 하고 어떤 외세를 극복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합니다. 외세를 극복하자는 다 인정을 하는데 강론에서는 조금 약간 차이가 있는데 한 가지 어려운 현실이 우리나라도 역사 연구를 하는 것이 이렇게 막 국민들, 그 전문가들 또 이렇게 관심 국민들한테 일어날 수 있었던 거는 어떤 그 우리가 인문학에 필요한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는 건데 북한이 현재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까 하는데요. 일본이 2차 대전 때 만주를 점령했잖아요. 예.
그 무슨 근거로 만주에 대한 소유권을 일본이 주장했는지, 우리나라가 이제 한 30년 지나면 만주에 대한 소유권을 우리가 주장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우리가 어떤 근거로, 거라는 사실 혈연적으로 우리나라인데 우리 고려랑 같은 혈연 관계 있잖아요. 둘이 싸운 이유가 누가 진정한 고구려의 후예냐, 그거 가지고 싸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어떤 역사적 근거로 우리가 만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그런 거. 소유권 주장은 저는 안 하겠습니다. 하시는데 사실적인 어떤 일본은 어떻게 했는지 그거를. 일본은 먼저 우리부터 얘기할게요. 예. 아니 만주에 대한 역사권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는 다 아는 사실 아니에요? 아는 사실이죠. 예. 근데 역사적인 아니, 자료가 있어요. 엄청 많아요. 예. 엄청 많다고요. 그거는 고조선도 고구려도 그걸 바로 인정 안 하고 그걸 다 중국이 자기네 역사라고 하니까. 아 그거를 인정을 않는 게 아니라 그런 자료들이 있는데 그걸 분명히 그들의 역사를 맞는데 그들은 우리 역사에 포함됐다는 얘기를 하죠. 그 자체적으로다가 중국이랑 직접적으로 중국 중앙집권 제하에 있다라고는 얘기를 안 해요. 그 사람들도.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이제 기자라는 걸 끌어들여가지고 이러는 거고, 이제 그 별도의 문제고요. 일본 사람들이 만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는 두 가지입니다. 일본 사람들도 만주가 자기들이 그 발원지였다는 거를 어렴풋이 알아요. 기마민족설 이런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일본이 그 메이지 시대 때 군국주의라는 과정에서 일본을 갖다가 발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혼슈 중심의 역사관을 세운 건 맞아요. 그래야만이 그 일본을 시작으로 해서 천하통일이 가능해지니까요. 그런데 그 일본 역사학계에서 그 전부터 자기들은 한반도라든지 만주 지역에서 내려왔다는 거 알아요, 그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만주 지역을 갖다가 조선 역사에서 분리시키고 중국 역사에서 분리시켜서 만주에 새로운 이상향을 세우려고 만주국이라는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꿈이 있잖아요. 그들이 생각하는 꿈을 갖다 만주에다가 넣었던 거죠. 일본 사람들 다 알아요, 그거. 자기들 만주에서 온 거. 일본이 전쟁에서 지지 않았으면 그거를 유지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 가정하는 거는 저는 뭐 모르겠고, 예, 그거는 역사 인구권을 역사적으로 만주 지역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는 중국이 예. 뭐라고 어필을 못할 거라는 얘기죠. 아니, 그 중국은 해요, 끝까지. 끝까지 하는데 우리도 계속 하는 거죠. 예. 우리도 하고 중국도 하고. 왕조가 바뀌거나 정권이 뭐, 그래서 막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볼 때, 요런 그래요. 우리가 만주에 대한 역사 그 관련 기록들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영어로다가 논문이 한 뭐 1000편 정도만 거의 비슷한 내용이 있으면은 전 세계에서 만주 지역은 그 한국의 역사에 한국에 있는 그 얘기 나온다니까요. 그걸 우리가 못했던 것이 시진핑이가 트럼프한테 우리가 그런 모욕을 당하는 거죠. 우리가 하는 문제예요, 그거는. 자, 다른. 수고하셨습니다. 자, 없으시면은 이걸 마치고 식사하시면